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70살이 되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33년간 한 회사에 몸담으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중견건설회사 현장 감독으로 일하면서 가족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노후를 기대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과 국민연금 108만 원으로 크게 부족하진 않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도움을 청했고 딸은 이혼 후 아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해외에 나가 있어 연락도 잘 되지 않았고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던 부모 마음에 큰아들 사업 자금으로 퇴직금 1억 원을 내놓았습니다. 딸에게는 5천만 원을 주고 제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죠. 나머지는 아내와 저의 노후를 위해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남은 돈의 대부분이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3년 동안 병원과 요양원을 오가며 간병하는 동안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자 했는데 결국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제게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더 어려워져 오히려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딸은 엄마 장례식 비용 때문에 이미 충분히 도와줬다며 냉담했습니다. 이제 39살이 된 둘째는 해외에서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결국 살던 집마저 내놓아야 했습니다. 전세금을 빼서 빚을 갚고 나니 남은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있던 돈으로 월세방을 구했는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고시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108만 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식비, 월세, 의료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다시 일을 구해보려 했지만 68살 노인을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일했지만 이제는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고 기술직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마트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 25시간 하루 5시간씩 일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세금 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건 95만 원 정도였습니다. 연금이랑 합쳐 한 달에 총 203만 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 만에 고시원 월세가 50만 원으로 올랐고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약값만 해도 매달 9만 원씩 들었으니까요. 기초연금을 신청해봤지만 국민연금을 108만 원이나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은 7만 원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전화해 도움을 청했지만 이젠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연락이 두절됐고요. 친척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대부분 형편이 넉넉지 않다며 외면했습니다. 결국 고시원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워져 짐을 싸야 했습니다. 작은 트렁크 하나에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만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버리고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처음 며칠은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하루 1만 원이면 잠자리와 씻을 곳은 해결되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일주일이 지나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서울역 근처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33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낸 제가 노숙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노숙 생활 3주째 되던 날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박 부장은 저보다 5살 어린 63살이었는데 아직 현장에서 자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호 씨, 이게 웬일이야?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처음엔 부끄러워 말을 피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박 부장은 제 손을 잡고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며 그는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 작은 방 하나 비어 있어. 자식들은 다 나가서 살고 아내랑 둘이 넓은 집에 사는데 방이 남아돌아. 일단 거기서 좀 쉬어.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권유에 결국 따랐습니다. 박 부장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소개로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였지만 숙소도 제공해 주어 주거 걱정은 덜었습니다. 월급은 190만 원. 연금과 합치면 298만 원이었습니다. 드디어 독립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박 부장의 집에서 4달을 지내며 모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였습니다. 하지만 경비원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밤샘 근무가 많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6개월 만에 그만둬야 했습니다. 다시 구직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이제는 69살.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해 공공근로를 시작했습니다. 월 60시간 일하고 60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연금과 합쳐 168만 원. 월세를 내고 나면 133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달 식비 50만 원, 의료비 10만 원, 교통비와 통신비로 2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매달 50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에서 우연히 딸을 만났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딸은 저를 보고도 모른 척하려 했지만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아빠다. 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잠시 어색한 대화를 나눈 후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딸의 아이들, 제 손주들은 이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형식적인 질문에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 너희들 걱정하지 마. 사실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내가 노숙자가 됐다가 이제야 겨우 방 한 칸 구했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 초라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너도 힘들었을 텐데 뭐. 딸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문득 로또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도박은 손도 대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로또 용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00원어치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산 로또 번호 중 하나가 2등에 당첨된 겁니다. 무려 7천만 원. 당첨금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월세방 계약을 해지하고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제게는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세금으로 5천만 원을 썼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4.5% 이자로 연간 90만 원, 월 7만 5천 원의 이자 수입이 생겼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소중한 보탬이 되었죠. 이제 공공근로와 연금을 합쳐 월 175만 5천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집이 생기니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자식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을까?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결국 세 자녀 모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는 제가 노숙자가 되었던 이야기,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로또 당첨 사실은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해외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연락을 못 드렸어요. 이어서 딸도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큰아들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편지가 반송되었더군요. 주소지를 옮겼다고 합니다. 저는 둘째와 딸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둘째는 해외에서 일을 정리하고 귀국했고 딸은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제 작은 아파트에서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둘째는 해외에서 번 돈을 좀 건네주려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 그냥 가끔 찾아와 주는 게 더 좋아. 딸도 미안함에 여러 선물을 가져왔지만 마찬가지로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엄마가 할아버지가 많이 힘들었다고 했는데.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운이 좋았어.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식들에게 로또 당첨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돌아온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돌아온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 달 후 큰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을 통해 들은 건데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지방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아내와 이혼했고 아이들은 전처가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인데. 조용히 큰아들의 거처를 수소문했습니다. 결국 경상북도의 작은 도시에서 그를 찾아냈습니다. 허름한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술병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돈도 날리고. 이제 와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아들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빚도 많고 일자리도 없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랑 같이 서울로 돌아가자. 내가 좀 도와줄게.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시다면서요. 저까지 짐이 되면. 그때 제가 로또 당첨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로또에 당첨됐어. 큰 돈은 아니지만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엔 충분할 거야.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아들의 빚을 정리해주고 작은 사업을 시작할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 집 근처에 원룸을 하나 계약해 주었습니다. 이제 자식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큰아들의 사업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둘째는 안정된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쁘지만 자주 찾아와 살림을 도와줍니다. 때때로 예전 일이 떠오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노숙자가 되었을 때 손을 내밀어준 박 부장의 모습을 떠올리며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로 했으니까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주로 시간을 보냅니다. 글을 못 읽는 노인들을 위해 편지를 대필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많은 노인분들이 자식들과 연락이 끊겼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담아 글로 옮겨주는 일은 제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가끔은 제 경험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노숙자였던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섰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희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노숙자 쉼터를 찾아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노숙할 때 만났던 할아버지를 다시 뵈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제 얼굴을 기억하시더군요. 아, 그때 그 사람. 잘 지냈나? 저는 그분께 따뜻한 식사와 새 옷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지사분과 상담해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제 자신의 경험 덕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의 노후는 생각보다 평온합니다. 로또 당첨금 중 아직 남은 2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공근로 수입으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요. 가끔 자식들이 용돈을 주려고 하지만 대부분 거절합니다. 대신 손주들 교육비로 써달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생각하면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노숙자가 되었던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감사함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복수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복수는 원망과 미움을 버리고 다시 시작한 것. 자식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대신 스스로 일어서서 오히려 그들을 도와준 것. 그게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한 청년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이, 나중에 당신도 늙어요. 지금 심은 대로 나중에 거두게 될 거예요. 청년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저 뒤에 계신 할머니께 양보해 주세요.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세상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봄이 되면 둘째 아들이 결혼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기쁨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려 합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습니다. 33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제가 노숙자가 되었다가 로또에 당첨되어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로또 당첨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다시 희망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운입니다.
이제 70살을 앞둔 저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노인 자살률에 관한 뉴스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노숙자 시절 한강 다리 위에서 잠시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자살 예방 상담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노숙자가 되었던 저의 복수는 결국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움이 아닌 이해로, 원망이 아닌 용서로 채워진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는 가장 달콤한 복수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저처럼요.